야산 선생님이 업적인데 이거 당연히 알아야죠. 맞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공수 대례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이 성천 고정설은 아까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산 선생님이 참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천 고정설은 소광절 선생의 환극경세도가 있어요. 그 환극경세도를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고, 이 소광절 선생의 환극경세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대가 과연 어느 시대인지, 선천시대냐 후천시대냐 이런 등등을 말하자면, 이제 여기 보면은 성천 고정서라고 했죠. 네. 상고에서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광절 선생의 환극경세도에는 말하자면 천도를 인사에 증언해서 밝히신 건데, 이걸 이제 괴를 갖고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선천이라는 말은 소광절 선생이 말씀하신 선천, 후천이라는 말은 복의 팔괘와 문왕 팔괘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문헌에 나오는 선천 사도가 있어요. 선천 그림 네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복의 팔괘 차서도, 여기 보면은 복의 팔괘 차서도, 이걸 둥글게 원도로 표현한 거죠. 복의 팔괘 방위도. 예, 이 두 가지에다가 복의 64개 차서도가 있고 복의 64개 또 방위도가 있겠죠. 그죠? 예, 횡도와 원도 이렇게 네 가지, 이것을 선천사도라고 합니다. 소광절 선생은 이 선천도를 갖고 이 세상의 역사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소광절 선생의 이 역사 서술은 또 그 환극경세에서의 바탕한 것은, 그것으로 보면은 지금 시대가 아직도 선천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야산 선생이 보시기에는 지금 시대가 바로 후천 시대다. 야산 선생이 사셨던 그 당시, 요 글을 쓰셨던 그 당시에는 이제 바야흐로 선천을 마치고 후천을 시작하는 때다. 그래서 소광절 선생의 그 설을 고정을 이제 하신 거예요. 고정을 하신 거예요. 수정했다는 얘기? 수정? 예? 수정? 예. 수정이죠? 고정? 아니요. 근데 수정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러나 야산 선생은 또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광절 선생의 그 뜻을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환극경세상에는 이미 그런 뜻이 암시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뭐 명확하게 밝히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뜻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 성천 고정설, 뭐 요즘 뭐 종교단체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후천 개벽사상이니 뭐니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종교단체에서는 대개 아직도 후천 얘기하고 있죠. 네? 아직도 우리는 선천 살고 있고 후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산 선생은 정확하게 후천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네? 우리 저 구한말 시대, 근대 시대에 우리가 대개 일부 선생이라든가 김일부 선, 정역을 지으신 김일부 선생이라든가, 또는 천도교
창시자 최순우 선생이라든가, 그죠? 또 정산도의 말하자면 강정산 선생 이라든가, 또는 원불교의 소태산 선생, 박중빈 소태산 선생, 이런 분들이 후천 개배영론을 이렇게 다 운운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하신 분은 야 선생. 언제 저는 한번 때가 되면 이렇게 계룡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천 개벽사상에 대해서 한번 쭉 여러 다들 어쨌거나 근대 시대에 다들 그분들이 다 후천 개벽사상을 다 논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걸 학술 발표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계룡산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기운을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학술 발표 대회를 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우천 고정설에서 제가 잔주에 붙여놓은 게 있죠. 네. 선생의 성우천 고정설은 소강절의 황극경세의 기초에서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시점을 밝힌 글로서 황극경세서와 무기중궁 1200기기를 해설한 것이다. 이게 사실 요 무기수 요건 아까 복사하셨죠. 그거 독서 아니셨는데? 예, 요건 무기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갑자, 을축, 해중, 금 이런 식으로 해서 60갑자 중에 12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12금 1200년을 얘기한 겁니다. 기라고 하는 이 몸기자 자체가 기독백지 수지종, 기라고 하는 숫자는 백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복사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걸 이론적으로 제가 뭐 설명드릴 아직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후천 시대는 사강 금기운으로 후천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금기운으로 만물이 결실을 맺고 성숙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금기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 12금이라고 하는 12금 이걸로 1200년의 그 수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부자, 찬역, 수, 춘추 하실세. 부자께서 찬역, 도울찬자죠. 예,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복의 씨는 역을 창작하신 분이다 해서 우리가 자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문왕께서는 복의 씨의 역도를 넓히신 분이다 해가지고 연역자다 이렇게 넓힐 연자 써서 연역자다 하시고, 공자는 주역의 글을 단지 도우셨다 이거 12개 글을 갖다가 다루셨어요. 10가지 종류의 글을 다루셨는데 그걸 12기라 하는데 단지 이것은 해설서예요. 해설서. 그래서 공자를 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찬역자다. 공자께서 역을 어쨌거나 지으시고 수, 춘추 하실세. 춘추를 수했다라는 말은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수축, 축문할 때 쓰는 축자, 수축하면은 축문을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춘추의 글이 시어 은공 기미하야. 은공 이게 노나라예요. 예. 당시에 춘추소를 쓰셨는데 노나라 군주의 그 역사에 이렇게 바탕을 두고서 글을 쓰신 겁니다. 이게 노나라 은공 기민년에서 시작하야. 이 춘추의 글이
종어, 애공, 병신. 애공 이때가 14년도입니다. 애공 14년이에요. 이때 이 해가 경신년이에요. 경신년. 경신년에 종 마치심에 절필획인하시니 절필획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획인은 사로잡을 획 기린인 기린이 사로잡히자 붓을 꺾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공자 춘추 70대 시던 해입니다. 공자하고 기린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요. 공자가 처음 태어나실 때에 기린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그 기린이 공자 집 주위를 돌면서 소왕하면서 울었다고 해서 공자를 소왕이라고도 표현해요. 소왕. 소왕이라는 걸 써요. 필소자. 뭐냐면은 관이 없는 왕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무관지 제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이 없는 왕의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뒤에 이제 공자께서 이제 노나라에서 벼슬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결국 도를 좀 더 큰 곳에 펼치기 위해서 주유 열국을 하시죠. 네, 주유 열국 하십니다. 13개국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내 도를 펼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노나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가 68세 되시던 해예요. 68세. 이게 노나라 애공 12년이에요. 12년. 그리고서 70대 시던 해가 여기 애공 14년입니다. 이게 경신년이에요. 경신년. 우리 춘추좌시전에 보면은 춘추좌시전에 애공 14년에 소수 획인하시다. 선역서자에 사냥할 숫자 사로잡을 획 기린인. 서적으로 사냥해서 기린을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달려 있어요. 털이 달려 있고 뿔이 나 있고 앞에 뿔이 하나 나 있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기린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고 우리 동양에서 나는 이 기린은 영물이랍니다. 기린을 사로잡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짐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공아무개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물통자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여쭤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공자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희들이 이상한 짐승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공자가 가서 보니까 당신의 분신과 같은 당신이 태어날 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기린이 잡혀 죽은 거예요. 70년 세월을 이 기린이 어디 산속에서 풀 뜯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역시 잡혀서 죽게 된 겁니다. 누가 잡았죠? 네? 애공 그때 14년도에 누가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겨울에 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 잡은 짐승을 갖고서 천지를 지내고 했어요. 네, 옛날에 그냥 사냥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 그냥 잡기 위한 놀이가 아니고 사냥을 통해서 사로잡은 걸 갖고서 이걸 갖고 죄를 지내는 거예요. 죄를. 사냥을 하는 것이 전쟁놀이예요. 네? 전쟁놀이. 네. 전쟁놀이라는 그 표현은 너무 정치한 거고 어쨌거나 그걸로 사로잡은 것을 그냥 물론 먹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상품을 말하자면은 그 사로잡은 짐승을 상품으로 나눴어요.
아주 전국을 탁 화살한 대로 딱 꿰뚫어가지고 사로잡은 것은 깨끗하니까 이것은 죄를 지낼 때 쓰여요. 어? 조금 한 더 세 군데 맞아가지고 좀 약간 좀 깨끗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손님을 위한 용도로 쓰였고, 다리 맞추고 뭐 맞추고 아주 지저분하게 맞춰서 사로잡은 것은 이것은 창고에다가 넣어둬가지고 이제 먹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 상품이요, 상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냥을 통해서 뭐 군사 훈련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본래 상고 시대 때에는 바로 전쟁놀이라기보다도 그런 걸 잡아서 천재도 지내고 하여튼 그런 용도로 이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례적으로 했어요. 의례적으로. 근데 거기서 짐승 공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당신의 분신과 같은 기린이 사로잡힌 거예요. 공자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 오도궁이라 내 도가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자가 68세에 돌아오셔가지고 육경을 정리하셨어요. 육경. 이게 뭐냐면 육경이 시, 서, 예, 악, 춘추, 주역. 이 6가지요. 예. 6가지.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글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정리하셨냐면은 행단, 은행나무 행자, 단단자, 은행나무 아래에서 그걸 정리를 하시고 또 후학도 가르치시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학교라든가 향교 같은 데 가면 은행나무가 세워져 있죠? 그게 바로 공자의 그런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 그 잡힌 기린이 네. 우른 기린하고 같은, 그러니까 기린은 기린인데 그 동물이 그 애인가요? 그 애라고 볼 수 있나요? 그 혈안. 그 사람 아니 그 잡힌 우른 애가 같은 애냐고요. 같은 물론 기린이 같은 아니지. 기린이지만 예. 딴 기린일 수도 있다. 아니지, 태어난 공자하고 예. 같이 예, 태어난 분신이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 기린 그렇죠. 그죠? 그 길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지. 예? 네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기린이 잡혀주고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돌을 펼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기린이 뭘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 기린. 기린은 승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이 성. 기린은 영물이고 영물이고 성인. 평화의 시대에 나타나는 영물인데 승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대에 나타나는 이 영물인데 기린이 잡혀 죽었으니까 이제 내 도가 막혔다 생각한 거예요. 내 도가 막혔다. 예. 저 우리 고문진보에 보면은 한퇴주 선생이 이 춘추의 글을 놓고서 쓰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춘추의 글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퇴주 선생 인경이라고 해요. 인경. 기린인자 글경자. 한퇴주 선생도 인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 인경, 글경자. 예, 불경부 하듯이 기린인자 써가지고 이 춘추의 글이 기린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후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린이 사로잡히니까 아이 뭐야? 절필했다 이거예요. 붓을 꺾었다 이게 끊었다 이게. 네? 붓을 끊었다. 더 이상 이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의 글을 마지막 쓴 때가 이때요. 네? 기린 사로잡혀 죽은 요해. 이때가 공자 춘추 70대시던 해예요. 만 70.
이게 노나라 은공 원년서부터 애공 14년까지 이 전체 기간이 242년이라는 기간입니다. 242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공자께서는 기린이 사로잡히자 춘추를 쓰신 건지, 예? 아니면 춘추를 쓰시다가 기린이 사로잡히니까 그 사로잡힌 그 해까지만 딱 쓰신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잡힌 게 공자님이 쓰시다가 잡혀서 절필한 거 아니에요? 절필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공자님이 72살인가 돌아가셨는데 예. 이거 애공, 은공, 기민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공, 경신년까지 예, 14년까지. 그런데 그것이 242년인데 예. 어떻게 공자님이 70살밖에 안 살았는데 241년 241년. 그랬어? 그 역사는 거슬러서 이제 공자가 네. 자료를 거슬러서 이제 그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기술을 했겠죠. 네. 그걸. 네. 그래서 거기에 신상필벌을 그냥 가한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 절필 획인하시니 시경 242년의 일로 써 이위휘 후지 대법야라 훗날의 대법을 별이한 것이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자는 이 경신년에 붓을 꺾었으니까 경신년에서 신유 임술년 만 72세 되시는 그 임술년 때에 작고를 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242년을 10으로 연득즉 넓혀서 얻은즉 그러니까 242 곱하기 10 하는 거예요. 예, 10 하는 거예요. 그런즉 2420년이며 자 부자 졸세 임술로 부자께서 졸세하신 세상을 마치신 해를 마치신 임술년으로부터 축에즉 유추에서 셈한즉 저거 금 신사야라. 여기 금 신사야라는 이 신사년은 1941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41년이에요. 그러면은 공자가 서기전 551년도에 태어나셨어요. 551년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는 여기 경신년은 481년이에요. 서기전. 돌아가신 때에는 479년이에요. 돌아가신 때가. 그러면은 돌아가신 때로부터 어때요? 여기 2420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그러면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계산. 아마 1948년일 거라고 생각해요. 41년. 이게 신사년. 이게 신사년 41년이에요. 신사년이 2420년 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왜 242년간을 역사 기록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거예요? 72세 네? 72세까지 사셨는데 어떻게 네. 240이라는 숫자가 아니 역사학자가 뭐 꼭 그럼 뭐 저 자기 살지 않은 때는 기술 못 하겠네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자료는 다 있으니까 아마 이제 했겠지. 예. 이게 왜 여기다 또 10을 또 이렇게 가나가느냐? 예? 주역은 맨 처음에 건곤괴, 예? 건곤괴에서 시작합니다. 40번째 꾀가 무슨 꾀예요? 40번째. 택 해꾀지요. 예, 건곤에서 시작해가지고 40번째 가서 말하자면 해산한다는 해꾀예요. 그러면 그걸 효로 따지면은 내수해. 뇌수 해꾀 효로 따지면 6 곱하기 40 하면은 24. 240 효가 되죠. 그 뒤에 해꾀 다음에 무슨 꾀입니까? 손꾀. 이걸 도전하면은 이꾀, 손이꾀. 예? 그러면 240번 지나서 240 하나, 242, 242번째 효가 닿는 곳이 그걸 효로 따지면은 손꾀의 6, 5효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해가지고 손꾀 6, 5효. 그리고 이꾀 가서는 종꾀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따져 올라가면 6, 2효에 이꾀의 6, 2효에 똑같이 뭐라고 써있냐면은 손꾀와 이꾀, 손꾀 6, 5효와 이꾀의 6, 2효에 똑같이 뭐라고 썼냐면 혹이 띄면 식붕지구라 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네. 네. 식붕이라는 그 뜻을 취해서 곱하기 10 겁니다. (242번째) 그러니까 참 공자 가에도 보면은 그런 말 나와요. 자하가 옆에 있을 때 공자가 주역책을 보다가 손익괴까지 딱 읽고서 손익괴까지 읽고서 위여 탄식하시면서 책을 덮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공자 가에. 더 볼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손익괴에서 손익괴가 갖는 그 의미가 아주 심장해요. 그러니까 자하가 피서 이게 자리를 피하면서 일어나서 그 뜻을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책을 덮으실 때요. 네. 이게 언제 한 번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위편 선절했으니까 네. 가죽분이 3번이 끊어지면 끝까지 다 읽으면서 네. 위편 선절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날 손익까지만 딱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어느 날. 예. 어느 날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뭐 그거야 뭐 지금 어떻게 해서 뭐 그게 뭔 뜻인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다만 왜 하필 손익괴에서 책을 덮었을까? 네? 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자, 이 고지 선후갑과 여 손지고 선후경으로 탁정저 신사 위 정사의 중어 36년이라. 자, 우리 주역에 보면은 곡괴가 있어요. 18번째 꾀죠. 곡괴가. 예. 근데 곡괴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선갑삼일 하면 후갑삼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공자는 이 구절을 두고서 선갑삼일 후갑삼일은 종중유시 천행야라. 여기서 종하고 다시 마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 종목은 종목을 곡괴 원래 충자가 3마리가 있고 곡괴죠. 산, 풍, 곡괴예요. 네. 그릇 속에 지금 그릇 명자죠. 그릇 속에 3마리 벌레가 지금 갉아먹고 있는 형상이다. 이 곡괴 보면은 위에는 간상된 산이 있어요. 산이 있고 밑에는 소나절 바람이 있어요. 바람. 지금 산 속에
바람이 스며든 모습. 산속에 바람이 스며들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맥히지 않고 참 통창해야만 참 신선하고 좋은데 이 바람이 꽉 갇혀버렸으니까 산은 그치어 있는 곳이죠. 네? 거기에 바람이 스며들어서 딱 맥혀 있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풍자 속에 무릎 범자에다가 벌레 숫자를 붙인 겁니다. 바람이 불면서 벌레가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충이라는 그런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간방은 우리 동북 간방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 수원방은 일본을 말하는 거. 동북 간방 속에 일본이 지금 스며든 거예요. 지금. 그걸 고라고 한다. 고라고 한다. 그러면서 양 선생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릇 속에 벌레 3마리였다. 한 마리는 일본이고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러시아다. 3마리 벌레. 이렇게 4대 강국이 다 우리나라를 다 갉아먹으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둑판으로도 표현하고 그렇지. 이 고가 됐는데 이 고가 됐을 때에 고가 됐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고를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이 고를 다스릴 방도를 거기다가 써놓은 것이 뭐냐면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갑삼일 후갑삼일. 그리고 여기에서 이 5효짜리를 이렇게 변해요. 이 변하는 자리에 가면 이게 중풍 소음괴가 되죠. 예. 소음괴에서는 또 뭐라고 쓰냐면 선경삼일 후경삼일이라고 써요. 선경삼일 후경삼일.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고치는 뜻이에요. 경은 경야라. 고치린다는 뜻이에요. 자, 일이 참 이렇게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 선갑삼일하고 후갑삼일 하나요. 갑 이전에 3일.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갑을경정 무기경식 임계할 때 갑 이전에 3일이면 신, 임, 계, 갑, 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신. 요 선갑삼일은 신을 말하고 후갑삼일은 여기는 갑 뒤로부터 3일 뒤니까 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 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경삼일, 후경삼일은 이건 일을 고치는 거예요. 이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고치는 데에도 선경삼일하고 후경삼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건 여기서 지금 제가 뭐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고지 선우각과 고괴의 선갑삼일 후갑삼일 선우각과 그 다음에 여 손지고는 손괴가 변해서 고가 된 거예요. 여기가 이게 지금 이게 중풍손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본래가 이 꾀가 이게 중풍손이에요. 중풍손인데 요게 오효가 변하니까 산풍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손지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손지고. 요 괴를
요 배를 표현하자면 손지고요 이게. 손지. 아니 이게 아니지. 이게 거꾸로 했다. 아이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지. 손지고가 돼야죠. 여기 5효에 가면은 여기 손꾀에 여기 5효짜리에 성경삼일 후경삼일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변해서 삼풍고가 되어 있는 여기에 단전에 단전이 아니라 단사에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작게로는 뭐 일본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큰 틀에서 말하면 이제 선천 시대가 마치고 후천 시대가 올 때에 이게 거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으로 탁정즉 헤아려서 정한즉 신사년은 요 신사는 1941년도예요. 신사년은 마땅히 정사가 돼요. 갑을 경으로 고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에 아까 신정해서 정으로 붙였단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에요. 우ገብ사.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 이 신사년을 신을 갖다가 말하자면 갑을 경으로 고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년을 경자년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도 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정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신사년과 정사년 사이, 예를 들어서 갑자년을 경으로 고치면은 갑자년이 경자년이 돼요. 갑자와 경자 사이는 36년 차이가 나요. 갑을 경으로 고치는 속에서 36년이 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압한 지 정확하게 36년. 정확하게 36년이. 혹자는 무슨 소리냐? 35년이지 왜 36년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음력으로 따지면은 윤달까지 딱 합쳐가지고 윤달까지 합쳐서 정확하게 432개월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압한 지가 정확하게 432개월. 근데 저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음력이 됐든 양력이 됐든 들어온 날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탄한 날, 네. 그리고 해방한 날. 네. 이 팩트는 음력이든 양력이든 양은 같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 탈수가 다르죠. 탈수. 아 그래요? 바꾸고 다르죠. 음력, 양력 다르죠. 윤달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이 껴서 한 달이 더 많은 아니 한 달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몇 개월이 더 많죠. 그렇습니까? 네. 직접 쉬어보면? 그럼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지금 전자계산 저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확인하면 딱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그게 돼. 참 묘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적당히 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엄연히 천리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정해져 있는. 그런 걸 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신사년으로부터 해서 신사, 이모, 개미, 갑신년 이게 1941년이에요. 공자께서 작고하신 지 1941년도까지 이 기간을 따지면 이게 2420년 지난 거예요. 네? 그리고 신사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신사년으로부터 41년 지나서 여기서 3년 뒤 이 갑신년이에요. 그리고 여 뒤부터 3년이 지나가지고 하불병정 정해년 이게 1947년이에요.
예. 여기 갑신년 한 해 이때에 야성 선생이 문경에 가신 거예요. 광복되기 1년 전에 문경에 가 있어요. 문경. 들을문 경사경 경사서는 소식을 듣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뭔 행사를 했냐면은 조작방화 행사를 했어요. 조작방화 강태공의 조작방화. 그게 뭡니까? 조작방아. 방화를 찍는데 강태공이 방화를 찍는데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 도가에서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 조작방화라. 강태공이 방화를 찍는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잠 쉬었다 갈까요? 지금 벌써 30분인데. 천천히 하시면서 자세히만 해주십시오. 저기 선생님 이거 삼갑산일 흑갑산일 이거도요 가부병력 다 써서 네.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네. 저도 잘 모르지만 처음 아니 그건 미리만 세 번째 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전 갑을 등장 못해요. 몇번 써서 저는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내가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요. 쉽게 다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참 아 이게 천천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표시 같은 거 프린트를 조금 원본만 주고 제가 해올게요. 그냥 모든 예. 분위기가 하는 거는요 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구애 안 받을 수 있어요? 구애받는 걸 원하시는 분. 여기 지금 빨리 끝내서 지금 저기 새로 여기 학교 지금 막 어려운데 그 말씀하시면 저 할 말이 없어지지.